세미나가 있으면 그 한 전주 금요일에 그냥 소모임을 해요. 그래 지난번에 조선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고 토의를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참가한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한데요. 오늘 감사하게도 참가한 분 중에서 그 대우조선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럼 편안히 들으세요. 제가 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 보시고 뒤에 이제 느낀 점이나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우리 대우조선에 계신 정인택 대리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조선업은 전성기를 맞고 있었다. 뉴캐슬의 조선소에선 소규모이긴 하지만 항공모함까지 건조할 정도였다. 선박들은 점점 대형화됐고 타인 강가인 선박 주문이 폭주했다. They offered people the opportunity to either buy the ship or to sell it to somebody else. It was so easy to do. What they did not realize was that Japan, who had a international reputation for poor quality manufactured goods, were making some fundamental changes in their manufacturing industries generally, including shipbuilding. 1950년대까지도 뉴캐슬의 조선소들은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수작업은 품질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렸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설비가 도입됐지만 조선소 내 부서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되지 못했다. 일본의 생산성 혁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The shipyards would listen carefully and apparently attentively, but for the most part, many of them came up with what we call the but syndrome. But we are different in respect of suppliers, of circumstances, our customers. 당시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일본은 미국에서 새로운 경영기법과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한 조선소는 7년 만에 생산 가격을 절반 이하로 끌어내렸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70년대에 들어서자 일본에 이어 한국이 영국 조선업의 경쟁자로 등장했다. We often heard that for example, Korea or shipyards in South Korea could build a ship for as much money as it would cost us to buy the steel in this country. So obviously ship owners and also were going to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for their ships rather than having them built in British shipyards. 한때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했던 영국의 조선업은 1970년대 들어 세계 시장 점유율 2% 미만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조선업이 경쟁력을 급속히 잃자 노동당 정부는 1977년 조선업을 국영화했다. 그리고 정부의 군함 발주로 조선업을 유지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힘들었다. 타인 강가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조선소는 92년 헬기 항공모함 단 한 척만을 수주했다. 쇠망치로 철판을 두드리고 용접을 하는 소음으로 가득 찼던 강변은 정막 속에 잠겼다. 선박 설계사 아이안 레이시가 일하던 조선소도 문을 닫았다. When the shipyard lost its last order, which was going to, again it was a government order for a large commando carrier, which was a political decision, and it was placed elsewhere. One of the worst sounds that I had ever heard. I mean, Douglas had been working on the ship, on the plans of the ship, before it was cancelled. And the worst sound I ever heard
was hearing people tearing up the plans. 산업혁명기의 기술 개발로 세계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영국의 조선업은 후발국의 생산성 혁신과 기술 개발 앞에 그렇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냉혹했다. People had to go away to work. I mean, a lot of my friends went and worked in Holland and Germany. Two went to work in South Korea at Hyundai. And a software went to work elsewhere in the country. And a lot of people from or ex-employees were working away from home. A lot weren't. A lot were unemployed. Anybody interested? I'll put them with the next block. Class 2 and 3 조선소의 기계들도 풀려나갔다. Three trans up. 한때 세계 제1의 배를 만들던 기계들이 경매장에서 고철로 풀려나갔다. Who'll start me off on this? 25 to the piece for them would make it 75 to 50 to start me for the three welders. Who'll start me off? 50 okay, 65, 75, that's 70 pounds on the right, finish at 70 pounds. 그러면 다음 기또 거대한 배 한 척이 완성되기까지는 각각의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선박의 건조 과정. 배는 어떠한 공사와 작업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제일 먼저 배의 건조에 쓰이게 될 철판을 옮깁니다. 선박은 모두 철판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철판은 쓰임에 따라 두께와 크기, 그리고 재질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렇게 절단된 철판들은 다음 과정을 거치며 다시 자신의 짝을 찾아 하나씩 조립되는데요. 작은 조각들은 서로 조립되는 소조립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본격적인 용접과 조립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조립된 밑판에 벽이 서고 또 이것을 지지대로 삼아 지붕 위에 철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이 배를 완성하는 하나의 블록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자동화 로봇입니다. 철저한 공정기간 준수를 위해 자동화 로봇은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트랜스포터에 의해 도크로 올려진 블록은 일명 골리앗이라 불리는 육중한 크레인의 힘을 빌려 자기 자리를 찾아서 내려지고 하나하나 블록들이 맞춰지게 되죠. 이 대형 크레인은 한 번에 500에서 600톤의 대형 블록을 옮길 수 있는데요. 이런 대형 블록들 수십, 수백 개가 모여 도크에서 최종 조립되면 배 선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절단된 수많은 철판 조각들은 여러 조립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블록으로 완성되고 이 블록들은 대형 크레인과 트랜스포터의 도움으로 최종 도크로 옮겨 조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선체는 도크를 빠져나가 항만에 전박되어 마지막 과정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먼저 배의 핏줄이 되는 전기선들을 연결합니다.
또 혹한 바다의 바람과 짠물을 견디기 위한 도장을 하게 되면 배는 최종 완성됩니다. 배가 설계해서 최종 인도, 완성 후 인도까지는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8개의 초대형 블록들이 차례로 옮겨져 거대한 배로 만들어지는 이곳, 해상도크.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도전한 메가블록 공법은 세계 최초로 시도한 우리 조선 기술력의 쾌거입니다. 이 해상도크는 어떤 원리로 배를 물에 띄울 수 있는 것일까요? 해상도크는 수십 개의 물탱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배를 물에 띄울 때에는 이 물탱크를 열어 물을 채움으로써 도크를 가라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도크에 물이 차오르고 배가 뜨게 되는 것이죠. 물에 떠 있어야 하는 해상 도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건조되는 배의 크기와 무게 등에 따라, 또한 바다 위의 파도의 변화나 바람의 변화에 따라 해상도 그 밑에 설치된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뺨으로써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메가블록 공법을 가능하게 한 해상 도크.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지상에서 부족한 도크를 바다 위에 만드는 해상 도크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선박 수리용으로 쓰던 것이었지만 선주들을 설득해서 선박 건조용 도크로 쓰기 시작한 해상 도크는 지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선박 건조의 1등 공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산업의 전형적인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산업 하면은 이제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뭐 집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위치가 고정된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나면은 만들어진 제품이 이동하는 그런 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쭉 한번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요일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요일을 원하시면은 금요일에 초대할게요. 다음 번은 1월 15일인데 1월 15일은 요즘 부산 그 대덕도 공항이 뜨잖아요. 그럼 대덕도 공항에 대해서, 대덕도 맞나? 그 공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부산에서 그 부산 항만에 대한 전문가가 한 분 있으세요. 우리 네트워크에. 그분이 부산 항만 시스템, 항만 물류에 대해서 이제 전공을 했는데, 그 항만 물류를 좀 소개할 거고, 곁들여서 거기서 이제 항공기 물류하고 또 부산에서 이어지는 그 철도가 앞으로 통일되면 저쪽 유럽까지 간다면서요. 이제 그것까지 연결해서 한 1시간 정도 특강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또 신년의 겸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예, 초청합니다. 원하시는 분 우리 전수진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초청할게요. 그때 대해서. 자, 그리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봤는데 혹시 그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죠. 정인택 대리님 잠깐 얼굴 보여주실래요? 그냥 그 정 대리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어떤 일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자랑거리라든지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지금 구매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앞서 나온 저런 생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근데 이제 저기서 나온 뭐 몇몇 그 작은 세분한 부분들에 대한 뭐 자재나 장비들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조선소 안에는 저렇게 배에 들어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이제 호선에 들어가는 자재들이나 뭐 장비들을 구매하는 업무들, 혹은 이제 그거랑 관련 없이 조선소 내 그 설비들이나 이런 뭐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들, 예,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구매 안에서는 일단은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시설 자재 쪽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그 수주 상황들이 조선 3사가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고요. 뭐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마 막판까지 이제 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조선소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뭐 몇천억 단위 혹은 뭐 조 단위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영상에서 나온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뭐 저희 회사까지 해서 크게 3개 회사들은 한 수주 목표들이 보통 한 10조 정도에서 지금 6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목표를 아직 절반 정도도 못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에서 60%. 근데 이제 연말에 남아있는 좀 부분들을 노력을 한다면 뭐 그거를 한 60 이상 70까지도, 70에서 80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은 하는데,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 외에 특이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조선 산업에 있어서 자재 전문가예요. 이제 프로젝트 산업에 대해서 자재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참 궁금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회사 말고는 다들 관심이 없으시구나.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까 싶은데요. 네. 프로젝트 산업에서 이렇게 그 기자재랑 뭐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랑 해서 그 BOM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내역서들이 한번 확정이 될 텐데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뭐 추가 노력을 하는데 뭐 회사에서의 특별한 방법 이런 게 있는지 그냥 위에서 CEO라든가 탑다운 레벨 그냥 탑에서 그냥 원가 절감률을 이렇게 찍어 내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회사 전반적인 그런 개선 프로세스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호선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뭐 아까 나왔던 뭐 전선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배관, 파이프 쪽을 담당을 했었어가지고 뭐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저희가 보통 선주 혹은 주문주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어떤 스펙이나 사양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뭐를 만족할 수 있는 뭐 배관, 파이프를 사달라 혹은 어떤 스프를 구성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스풀 같은 경우는 파이프화, 피팅, 뭐 플랜지 이렇게 하나의 그 묶음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압력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요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요청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조사들, 이제 국내도 보면 파이프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있고 해외에도 제조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해당 호선이 시리즈 호선이다. 그래서 여러 호선이 뒤에도 연속돼서 있기 때문에 요번 발주를 하거나 뭐 견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향후 물량까지 뭐 제공을 받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혹은 뭐 그 외에 돈을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조건들을 또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계획 자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의 원가 절감률은 몇 %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기준은 있을 거고요. 그게 뭐 연초나 연말에 이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그 수준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해 동안은 그 수준을 이제 맞춰가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 아주 우아한 질문 이렇게 뭐 있어 보이는 질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보통 이제 프로젝트 산업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불용 재고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대우에서 이렇게 불용 재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재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나요? 불용 재고라고 하면 일단 자, 파이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은 철판 기준으로. 예, 예. 아까 보셨듯이 철판을 이제 잘라서 쓰게 되는데요. 저희가 뭐 색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그 면적이나 부피나 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사각형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게 남게 되는 여백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여백을 가지고 잘 맞춰서 쓰면 될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다 그 불용 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그냥 잉여 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쓸 수 없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철판이나 배관 같은 경우가 그런 형태가 나오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딱 원하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제 벌크성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자재들은 전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쉽게 말해서 한번 제작할 때 나오는 그 사이즈나 뭐 랏이 됐든 그 패킹하는 그 단위가 예를 들어 뭐 100m 기준으로 나온다.
혹은 몇 사이즈 부피 얼마 기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제조사의 그 스탠다드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통 매각 처리를 하거나 혹은 야드 내에서 다른 뭐 잡자재들을 만드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해서 소모를 하고 없애고 있죠. 제가 하나 더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그 부분에서 안 그래도 그 프로젝트상 이게 제조 현장에서의 부품 단위의 그 자재 관리 차원의 매트리얼 매니지먼트에서는 당연히 재고 자산하고 BOM이랑 품목 관리를 할 텐데 프로젝트들은 통상 안 그렇고 그냥 수주 단위 안에 그 외주 비용으로, 그러니까 외주 그 발주 기념으로 퉁으로 묶어서 그냥 비용 처리하는 형태로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건설 쪽에 있는데 그쪽도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먼저 예. 우리 답변을 하는 분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김미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좀 예.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10년간은 제조업 회사에 있다가 한 1년 전쯤에 건설 기반의 그 환경 설비 만드는, 환경 설비도 만들고 이제 플랜트 설비도 만들고 건설도 하는 그런 회사로 옮겼고, 여기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 데이터 개념에서 원래 저는 이전 회사에서 제조하고 SAP를 쓰던 회사에서 경험을 했는데, 이 수주 베이스, 프로젝트 베이스의 건설 산업에서 보니까 그런 마스터 데이터 단에서의 자재 관리를 이제 ERP랑 연동하지 않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또 나름 현장을 이해를 해보니까 각각의 개별 수주권을 뭐 한 짧게는 3개월, 6개월, 1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냥 이제 하도 받아서 진행하는 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퉁으로 프로젝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재 관리를 BOM 단에서 이제 자재 관리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대우조선해양 쪽에서는 BOM이라는 용어로밖에 좀 떠오르지는 않는데 특정 자재들의 그런 재고자산 관리 수준이,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냥 프로젝트 하나 받았을 때 거기에 재료비에 뭐 100억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재료비 100억 처리하고 자재 관리는 안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장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설비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직접 설비를 만들지는 않다 보니까, 혹은 장비를 만들지 않고 뭐 어떤 장비 메이커의 장비들을 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 건지, 제작을 할 건지, 뭐 납품을 받을 건지는 처음에 그 선주하고 계약을 할 때 딱 리스트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자재를 사서 그 배관을 용접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주를 하는 형태라고 하면 결국 그 배관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구매를 해주고 이 용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 거죠. 혹은 야드 내 용접사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방법적인 부분인데, 일단 주문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선주의 입장에서 처음에 그렇게 그 로우 마테리얼에 대해서 다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다 BOM이 그런 경우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조달에서는 이제 구매에서는 요 그 로우 마테리얼에 대한 최종 요청된 그 최종 목적물에 대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설비나 장비 같은 경우는 아마 설비 그 한 개 패키지 단위로 이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부적인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사양을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공급사가 구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한 관리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은 프로젝트 산업이라서 서로 질문이 일치하는 것 같네요. 또 다른 쪽에서 송 부장님 의문 많으시잖아. 어른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 있으신 것 같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 좀 분야가 좀 달라서, 아까 비슷하게 질문이 나와서 이미 약간 저 스스로는 좀 생각을 했는데,
철판 같은 부분을 아까 뭐 이제 측정기 자르듯이 자르고 남으면 뭐 재판매 한다고 이미 재판매를 하거나 뭐 다른 걸 이렇게 하는 용도로 활용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 좀 풀렸고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설비의 BO앱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서 요즘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사실이 아니고 이제 보통 생산에 들어가는 설비, 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비나 설비들을 저희가 외주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외주를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들고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 설비에 대한 BOM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유지 보수를 하면서 결국 부분품 스페어 파트를 갖다가 나중에서야 이거 구매하고 저거 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스페어 파트 구매 이력을 가지고 결국 이 설비가 뭐로 대충 구성돼 있다, 그리고 소요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걸 좀 선제적으로 스페어 파트의 소요 주기라든지 아니면 어느 때쯤에는 요거를 미리 좀 사놔야겠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시스템화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지금 조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질문을 뭐 질문이라기보다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런 걸 좀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뭐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송 부장님은 지금 반도체 쪽에 계신 거죠? LG 전자에 있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가전 뭐 이런 거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품으로 보면은 한쪽은 반복 산업이고 한쪽은 이제 프로젝트이지만 구매하는 장비로 보면 둘 다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송 부장님 쪽은 그런 구매한 장비가 들어오면 장비가 들어와서 메인테넌스가 돼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우리 우대리님 쪽, 정대리님 쪽, 조선 쪽 같으면은 그게 구매가 되어서 배에 싣고 가버리니까 이제 그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생각할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요 BOM을 갖고 있어야 되고,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장비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 저쪽에서는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이렇게 에지 빌트 봄이라 그럽니까? 그걸 보내줘야 되는 게,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요 차이가 있는데 둘 다 고민은 다 되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은 들어요. 이렇게 애매할 때 어떻게 항상 주대표님 답을 해주시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보통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드 안에서 쓰는 설비들은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렇네요. 예. 이제 배에 달려서 나가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지 않고 이제 선주가 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제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발주 나갈 때부터 이게 장비가 들어오는 것까지의, 예를 들어 그 안에 어떤 품목이 들어가고 뭐 부품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전부 다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 도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주문주에 제공이 되고, 이제 주문주는 그걸 승인을 함에 따라서 저희의 책임은 다 없어지는 거죠. 혹시 근데 책임 보증 기간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 배는 떠났고 유지 보수 기간 중에 워런티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저희가 발주를 냈으니까 저희가 해당 업체에 뭔가 클레임을 제기를 한다거나 이제 문제를 이슈를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직접 주문주가 해당 메이커들을 컨택을 해서 뭔가를 할 거고요. 다만 그 전에 모든 정보들은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스페어 파트 리스트라는 거를 보통 발주를 나가게 되면 이제 받게 되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견적할 때부터 보통 뭐 장비가의 몇 % 정도를 스페어 파트 비용으로 책정을 해놓고,
이제 그 리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정확한지 안 한지를 이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문주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승인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그 리스트에 대해서 뭔가 관리를 할 건데, 이제 그 방법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외에 이제 야드 안에서 쓰는 이제 설비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저희가 그 주문주가 하는 그 부분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리스트 그 승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회사 내 이제 공무하는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무나 장비 보전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 스페어 파트나 이 발주 나갈 때 어떤 품목들이 리스트화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향후에 다시 저희 쪽으로 구매 요청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해당하는 부품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부품들을 이제 사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호선용 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BOM이 확정이 돼서 얘가 ERP 한번 MRP가 돌아서 이제 PR 그러니까 구매 요청이라는 형태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야드 안에서 쓰는 그 장비들이나 소모품 개념은 그렇게 BOM이나 어떤 설계적인 정보가 없이 그냥 수기로 다 내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 조직에서 처음 설계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 부품이 나오는 조금 프로세스랑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관리를 하기가 어렵고 품목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그 유니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필요할 때마다 그냥 수기로 요청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는 카톡 나눌 때는 나 별로 아는 거 없습니다. 그러셨는데 굉장히 폭넓게 아시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저는 자동차 쪽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게 좀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워가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그 부품들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뭐 입고 관리라든지 아니면 진도 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조선 쪽에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발주를 냈으면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챙겨본다든지 네. 그런 뭐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엑셀로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SAP 상에 그 뭐 발주가 언제 며칠 나갔고 뭐 계약 납기가 언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나오죠. 그거는 SAP로 이제 보는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언제 들어올 거냐 뭐 이거를 이제 납기를 이 협력사 쪽에 공급사 쪽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거는 뭐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현재는 상황이고요. 뭐 그게 수동이라는 게 뭐 엑셀이 됐든 뭐 이렇게 다른 뭔가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SAP를 잘 쓰고 계신가 봐요. 저는 조선에서 한 10년, 15년 전에 SAP 도입하는 붐이 막 일어났을 때 이거 어려울 텐데 맨날 조선은 항상 문제는 뭐 커팅 플랜이 어렵다. 두 번째는 BOM을 구축할 시간이 없다. 막 이래가지고 맨날 문제가 됐었는데 한 15년, 20년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제대로 쓰시나 봐요. 저희는 뭐 발주 나가는 거는 전부 다 SAP 기반으로는 되어 있고 이제 SAP를 기반으로 해서 별도의 이제 또 다른 플랫폼을 하나를 만들어 놔서 실제 업무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메일을 쓰듯이 아웃룩에서 이메일을 쓰듯이 저희 이제 구매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요청들이 메일이 하나하나 오는 것처럼 그 전산 PR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이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뭐 견적해서 발주하는 절차 이런 것들은 다 그 해당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정보가 SAP와 계속 연동이 되는 거죠.
예, 저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저 발주 시스템 플랫폼에는 뭐 도면 정보도 같이 공유가 되는 건가요? 네, 해당하는 그러니까 ERP, SAP에서 처음 PR이 나올 때 그 해당하는 도면 정보 혹은 뭐 POS 저희가 구매 사양서라고 말하는 그런 정보들이 다 전산에 첨부가 되어 있고 이게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다 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뭐 확인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통 보고 견적을 참여해야 사양을 확실하게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방면의 그 구매 절차를 다 진행을 해봤는데 호선용 자재, 그러니까 아까 BOM이 확정돼서 나오는 자재들은 처음서부터 해당하는 자재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딱 첨부가 되어 있고 그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고 아니면 어떤 섹터 아까 보셨듯이 그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저렇게 블록 단위로 만들게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그 설계에서는 그 블록에 대한 설계를 할 거고요. 쉽게 말해 그림을 그리면 어떤 형태로 어떤 딱 모양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그 SAP 내에 확정이 되어 있는 BOM을 통해서 이제 구매 요청이라는 형태로 변환이 될 건데요. 이제 수량하고 이게 몇 개가 필요할 거며 이제 도면 확정된 거에 따라서 이제 PR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호선용 자재 같은 아까처럼 배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그게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PR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아닌 설비 같은 야드에서 쓰는 그냥 장비들이나 설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전부 다 일일이 수기로 그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품목들도 별도의 사양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그 IT 쪽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필요한 그 리스트들이나 사양 재원 뭐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각 그 견적 업체에서는 입찰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조선소는 칠판하고 용접하고로 가지고 거의 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1년 동안에 용접봉 구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이렇게 뻥튀기도 괜찮으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세부적인 그런 특정 아이템을 딱 담당을 했었으면 대충 이게 이해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사는 양이 워낙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다만 전체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수주를 했다라고 했을 때 한 절반 이상은 강제 가격일 거거든요. 근데 강제 가격에 보통 저희가 이제 영업 단계에서 예산을 받고 견적을 받을 때 아마 용접봉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강제 안에 묻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용접봉을 뭐를 써라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그 발주를 준 선주가 그냥 너네가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이거를 만족하면 된다라든지 혹은 그 중간중간에 품질 기준을 만족할 수 있게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특이하게 요청이 안 되면 아마 강제 안에 금액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조선산업이 발달을 하는 방향들을 한번 보면 우리 이제 영상 처음 볼 때 그 영국 조선소 나올 때 보면 영국 조선소는 레일 위에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가 그 만들고 나서 이제 끈을 딱 끊으면 배가 밑으로 샥 내려가 가지고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위치 지배적이고 이렇게 작업하기도 힘드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블록으로 잘라 가지고 블록을 만든 다음에 레고 같이 이렇게 끼워 맞추는 작업을 했던 게 이제 조선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블록 작업을 어떻게 빨리 할 건가
또 블록 작업을 하는 그 다학이라는 다학의 유틸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높일 건가 이런 쪽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블락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쪽으로 갔었어요. 블락을 크게 만들면 블락을 옮기는 또 장비가 커야 되니까 장비 한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발달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플로팅 블락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로팅 닭을 이렇게 닭이 원래 이제 그 조선소 만들 때 딱 몇 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바다에다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닭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대우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 그게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일단 그 플로팅 도크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서 뭐 그래요? 내가 그렇게 너무 구닥다리구나.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제가 언제 시작하는지 뭐 이거는 잘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그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데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도크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멘트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도크인 거죠. 딱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정도가 있을 거고요. 가장 큰 거는 현대인가 뭐 저희 회사인가가 제일 그 단일 도크 크기로는 클 건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록을 최대한 이제 쪼개서 하고 그 쪼갠 것도 현재는 각 외주 업체들로 그러니까 배로 싣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거를 다 야드에서 공정이 이거 끝나면 다음 뭐 블록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100개의 블록을 100개 업체로 다 쪼개서 뭐 한 달 안에 한 개씩만 만들면 그거를 다 싣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크 위에서는 이 배를 띄우는 게 중요하고 이게 안에 내장되어 있는 뭐 장비라든지 이게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딱 넣어놓고 이제 띄워버리는 거죠, 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성 문제인데 1년에 띄울 수 있는 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이제 공간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플로팅 도크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 3개인가 4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주량이 없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뭐 처분을 또 하고 막 이러는 몇 개는 처분을 하고 딴 데 팔아버리고 아니면 뭐 폐기를 한다던가 이렇게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그렇게 배를 띄우고 나서 세부적인 작업들 완성 작업은 그 배를 따른 이제 방파제 같은 데로 보냅니다 다. 그래서 이제 남은 다시 도크에는 또 다른 거를 또 블록을 이제 띄울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해서 분업화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 아마 도크라는 개념이 이 배를 띄우려면 그 너무 필수적인 거니까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많이 발달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하나는 원래 이제 조선산업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 다학에서 하는 것과 안벽에서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면은 다른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학에서는 어떤 일들을 빨리 처리하고 그걸 빨리 끌고 나가서 안벽에서는 안벽 작업은 어떤 일들을 한다. 이 안벽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암벽이라고 하면 그냥 생긴 건 방파제처럼 생겼습니다. 방파제라고 보시면 되고 방파제인데 이제 배를 묶어 놓는 거죠. 물에 떠 있는 배입니다. 물에 떠 있는 배를 묶어 놓게 되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도장이라든지 그 외관 아웃피팅 쪽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한다든지 도크에서 하지 못한 작업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개념일 거고요. 이제 암벽이라는 거에서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면 아까 그 영상에도 봤듯이 이제 시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항구라고 보시면 되고 조선소는 그 방파제가 있으면 이 방파제를 통과해서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서 며칠 동안을 이 장비가 잘 운용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최종 그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배는 아예 선주한테 이제 배달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선주가 직접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뭐 어디로 배달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앞단에 이제 암벽이 있으면 암벽 전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크라는 개념인데, 이제 도크에서는 물이 들어온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물이 안 들어온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제 그 조립되기 전 블록들을 다 그 위치를 맞추는 거죠. 위치를 맞추고 이제 용접 다 붙이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의 이제 배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그 밑에 도크에 물을 채워서 이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진수라고 나와 있는 런칭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배가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신경하고 뭐 장비들, 엔진, 뭐 발전기 이런 것들만 딱 된 상태에서 이제 배는 암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동을 할 때는 그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작은 배들이 있습니다. 예인을 할 수 있는 예인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와서 끌고 가게 되고요. 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 하니까 탁 알아듣기 좋네. 예, 그러면 이제 또 황당한 질문. 이제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그 조선 쪽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꿈이 뭐였느냐 하면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가 예를 들면 뭐 해상 도시를 만든다는 거죠. 올림픽 시설을 하나 만든 다음에 올림픽 도시를 하나 만들면 그 도시가 이번에는 부산에 가서 올림픽 한번 하고, 다음에는 저 LA 가서 올림픽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저 유럽으로 가서 올림픽 한번 하고, 맨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야, 뭐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 산업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 큰 빅3 같은 경우는 이 그러니까 선박이라는 것도 만들지만 그 해양 플랫폼들도 같이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그러니까 쉽게 그냥 편하게 설명드리면 바다 안에 이제 기름이 있는데 그 땅 밑에 있겠죠, 기름이. 그러면 그 땅을 그러니까 시추를 하기 위한 이제 시추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배는 목적 자체가 무슨 컨테이너를 싣거나 어떤 뭐 예를 들어 원유를 운반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가서 빨대만 꼽는 겁니다. 빨대만 꽂기 위한 그런 배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지만 이게, 그리고 그 빨대가 꽂히면 이제 그 빨대 대신 다른 거를 넣어서 이제 끌어오는 그 원유를 그러니까 뽑아내는 설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설비들을 이제 보통 저희가 해양 그 프로젝트 혹은 해양 플랫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최근 몇 년 동안은 원유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셰일가스 뭐 혁명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점점 해상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생산 단가가 안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오일 메이저라고 하는 뭐 쉐브론, BP, 뭐 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도 되게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이제 뭐 감원한다, 뭐 정리해고한다, 회사를 축소해서 다른 에너지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 결국 바다에서 캐낼 수 있는 원유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반면에 육상에서 캐낼 수 있는 뭐 셰일가스나 아니면 그 외에 지금 뭐 태양광이나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게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오일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조선소 입장에서는 그런 해양 그 설비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어 바다 위에 떠 있는 뭐 운동장, 어떤 뭐 공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육지보다 바다의 그 상황이 더 안 좋다 보니까,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고 얘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육지보다는 더
중요하거든요.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 무게가 무거우면 바다로 가라앉을 거니까. 그래서 바다 위, 그 육상 위에 있는 플랜트들 어떤 그런 구조물들보다는 항상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큰 좀 위험이라 그럴까 좀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현재는 그 해양 쪽에 수주 물량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선소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나 실적이 안 좋고 그거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제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게 참 힘든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그냥 해양을 아예 안 하고 선박 쪽을 더 그냥 강화를 하겠다라,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 더 자기들이 강화를 하겠다. 혹은 어떤 데는 진짜 이상한 것까지 그냥 스페셜티한 것까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각 회사마다의 뭔가 전략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친환경 선박이라는 게 아직 뭔가 결과물이 딱 나와 있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예, 게 아주 아니 나는 이분이 굉장히 요약도 잘하고 뭐 이런 게 예, 있는 것 같아.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그 올해 그러니까 뭐 작년서부터 계속 예상은 됐었던 건데요. 그 조선 쪽 뭐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배에도 그 새로운 좀 그 이슈들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그 연료유에서 이제 그러니까 황 성분이 나와서 그 황성분이 지금 탄소 배출하는 부분과 이제 딱 매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성분을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량 안에 에미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그 선주들이나 혹은 선사들 그 배를 운용하는 거기서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유황이 이제 적게 들어가 있는 그 기름을 쓰거나 연료유로 혹은 그 유황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배에다가 달거나 혹은 아예 그런 기름이 아니라 그 친환경 가스, 그러니까 LNG 저희가 이렇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가스를 가지고 그 추진을 할 수 있는 선박을 이제 만들거나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방향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아직 개발된 단계는 아니니까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테슬라 자동차처럼 이제 전기로 갈 수 있는 배라든지 혹은 수소를 이용해서 또 추진을 할 수 있는 배라든지 이제 막 여러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제 전기로 가는 배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플러스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게 이제 배에 사람이 또 안 들어가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도 지금 보면 그 자율운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배에서도 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성이 됐다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신호를 통해서 그 실제 운행은 그 지상 사이트에서 하고 이 배는 그 신호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계획된 건 아니지만은 조선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오늘 공부한 것 같습니다. 예.